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집사, 싱크홀, 어버이날. 네, 먼저 어버이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키워드죠?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습니까? 5월 7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어버이날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삼둥이 아빠 송일국 씨를 필두로 폭삭 속았수다의 관식이 엄마 오민혜 씨, 그리고 KCM 정시아 씨가 출연해 부모로 살아가는 일상을 털어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가 벌써 중학생이죠?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다른 애들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잘라고 그러는데 핸드폰 좀 늦게 보고 이제 그만 보고 자자 그러는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 번은 밥 먹고 있는 뒤에서 이렇게 뽀뽀하려고 만세가 머리가 이렇게 좀 해서 하는데 갑자기 그치. 하지 마, 뽀뽀. 안 해도 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근데 뭐. 자, 우리 저기 박보검 엄마로 요즘 아주 뭐 핫합니다. 오민혜 씨가 그 확신의 엄마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나 봐요.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죠. 시어머니한테도 구박받죠. 내 자식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늙었을 때 표정은 어떨까? 결코 아름답지 않고 고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좀 뚱하게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뚱하고 이렇게. 늘 그러면 맞아요. 근육이 내려가요. 결혼 공개 3년 만에 14살 된 딸을 공개한 KCM. 어떻게 갑자기 공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래도 다 좀 얘기하고 편안하게 좀 결혼식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그 계기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지인들은 뭐 딸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가까운 지인분들은 그치, 그건 모를 수가 없지. 뭐 이제 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돌처럼 일거수 일투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한테 그지요? 그렇게 크게 전혀 관심 그러려니 뭐 전혀 뭐 그런 거보다 정시아 씨가 요즘 본인 집안이 뭐 아트 패밀리라고 불린다고요? 저희 이제 첫째가 고1인데 지금 농구 선수, 둘째는 이제 예중에서 1학년 미술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예술가 집안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LA 아트쇼라는 그 좀 세계적인 아트 페어에 이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해보자. 그러고 새 작품을 가지고 갔는데 딸이, 이제 두 작품이 팔린 거예요. 딸이? 네. 아이고, 미술로서 아주 진짜 영재네. 네. 아니, 그 자식들이 잘 되니까 얼굴이 좋아. 맞아요. 얼굴이 폈어요. 아, 진짜요? 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저 송일국 씨의 깊은 한숨에 많이들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송일국 씨의 초점 없는 눈과 한숨에 공감하고 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을 잘 유지한 거 보면 좋은 남편, 아빠라는 거죠. KCM님 응원합니다. 육아에 애쓰는 출연자들에 대한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이날 방송은 동시간대 2049 그리고 가구 시청률 모두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온라인 클립 조회수도 80만 회를 웃돌았더라고요. 많은 화제를 그만큼 모았습니다. 어버이날 특집 라디오스타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토크가 좋은 의미로 뭐 그 예측을 다 벗어나는 토크였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오민혜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폭삭 속았수다 뭐 비하인드 얘기 뭐 박보검은 어떠냐 뭐 아이유는 어떠냐 이것이 되게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분의 생애사 자체가 흥미로운 분이었잖아요. 본인의 어떤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와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댓글에서도 송일국 씨 얘기가 나왔는데 뭘 얘기하면 애들이 화를 낸다 짜증을 낸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유세윤 씨가 또 사춘기 아이를 둔 아빠로서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KCMC가 너무 의외였죠. 그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왜 그들을 숨길 수밖에 없었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좀 진솔하게 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컷 봤었고 그것들이 다 좋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도 좋았는데 육아라고 하는 것들, 아이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가 사실 그건 어떤 좋은 어른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회가 앉아서 되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예능적인 재미뿐 아니라 특집의 어떤 의미까지 살렸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위근우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번에 보면은 뭐 송일국 씨나 정시아 씨 그리고 KCMC가 이제 육아 경험담을 전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나이는 대체로 비슷하지만은 이 육아를 하고 있는 그 성격이라든지 양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게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송일국 씨 같은 경우에는 모범생인 아내와 이제 그 교육 철학이 엇갈리는 데서 오는 그런 갈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정시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둘 다 이제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재밌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오민혜 씨의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게 이분한테도 좀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게스트 중에서 유일한 60대이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했던 육아가 그래도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버이날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제 60대 어버이라는 이 오민혜 씨의 캐릭터에 맞춰서 한번 이분한테도 자녀를 키울 때 고충 이런 걸 좀 더 많이 들어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송일국 씨가 내내 한숨을 쉬고 사춘기 육아의 고충을 얘기하는 모습에 저는 육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 사춘기 육아라는 건 정말 무겁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를 보면서 육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뭐 김구라 씨나 유세윤 씨, 정시아 씨가 그러니까 첫째가 고1이잖아요. 중1 때 이랬었어요. 그치 오빠? 네, 중1 때 근데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육아 고충을 갖고 있는 출연자를 좀 위로하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또 정시아 씨의 조언도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은 계속 자라는데 부모들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부모들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조언을 했는데 굉장히 육아에 있어서 중요한 조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날 방송이 전체적으로 좀 자극적인 에피소드나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 육아에 대한 고충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공감과 응원의 언어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키워드 싱크홀입니다.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땅 꺼짐 현상을 뜻하는데요. 어떤 방송이었습니까? 네, 지난 11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포착된 전조 증상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싱크홀의 발생 원인과 부동산 개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 흰색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오토바이가 뒤를 따릅니다. 불과 3초 뒤 승합차 아래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휘청이던 차량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10여 초 뒤 추가 붕괴가 시작되더니 순식간에 4개 차선이 무너져 내려 폭 20m, 깊이 20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 바로 앞 주유소. 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눈에 띕니다. 3월 10일 8mm이던 균열은 11일 만인 21일에는 10mm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4일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지기 약 8시간 반 전 불과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작은 싱크홀이 먼저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마친 건 오후 4시경. 불과 약 2시간 반 뒤 결국 참혹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월 11일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음벽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하고 땅이 꺼지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어 현장을 통제하고 보강 공사를 하던 중 결국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망 사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집안 치마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에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이 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일부 언론에 밝힌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해당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주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지도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구리시 8호선 연장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 22년 강원도 양양군 고층 건물 공사 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하공사 부실이 43%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즉 대형 싱크홀은 땅 및 공사를 동반한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땅 꺼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예측할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사고 영상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청자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들이 땅 위는 점점 무거워지고 땅 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함. 무서워서 어찌 다니나요? 대형 참사는 막아야 합니다. 위험 지역을 숨길 게 아니라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죠. 전수조사하고 공사할 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길, 그리고 안전 분야에는 예산 좀 아끼지 맙시다.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명일동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들 불안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방송에 나왔던 주유소는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보도는 잘 지적이 됐습니까? 중요한 주제를 시의성 있게 다룬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렇게 싱크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 대학 그 연구소의 그 실험 영상으로 이 지하 굴착 공사가 단층 파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를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싱크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싱크홀을 어떻게 그럼 예측할 것이고 예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었었는데 정작 이 방송 안에서 그 해답을 찾긴 좀 어렵지 않았나. 저는 이 방송이 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좀 멈춘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운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싱크홀과 관련된 이 자료가 없다를 좀 비판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럼 왜 그 자료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싱크홀 같은 사건들 발생하면은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정부 책임 묻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이 시민의식을 개선할 부분은 또 없는가, 이 부분에서도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박창근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도 이제 혐오시설 취급하면서 다 땅 밑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청자 댓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시 위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그 밑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도 저는 싱크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제도의 취약점 같은 거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좀 알려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 싱크홀 발생 원인과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관성을 뭐 완전한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증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이런 지하 공사를 할 때 이걸 안전하게 진행할 지하 지도도 부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하자면 이제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도시개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 부작용의 한 일부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부작용의 최종 형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저는 좀 진짜 좀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봤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이동수 위원님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얘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아쉬움이 있는 만큼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담론이 결국 그렇잖아요. 기후위기 담론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얘기 실컷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문명의 편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지점에서 지금 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안전에 대한 얘기 역시도 사실 그 정도 담론을 이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 도시개발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조 증상이나 뭐 지하 공사 과정의 뭐 부실이라든가 뭐 지자체가 또 부동산 가격 그 하락을 우려해서 그 정보를 비공개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루머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언급한 그런 문제 제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선안에 대해서 좀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 지자체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뭐 제도적 절차라든가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안전 감시 체계 뭐 이런 대안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송의 말미에 관련한 정보를 조금 더 소개해 줬더라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안, 대응을 고민해 볼 수 있겠구나까지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에 관한 논의로의 확장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해당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집사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을 이렇게 부르곤 하더라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네, 5월 9일 첫 방송된 키즈펫도감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방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린이 집사들을 위해 동물의 습성, 주의할 점 등 이 관련 지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회에서는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도마뱀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 타오나 뱀 몬스터가 나타났어. 아시, 우리 빨리 확인해 보러 가자. 예쁜 속눈썹이 매력 포인트인 크레스티드 게코. 신기한 점은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감지 못해요. 발에는 강모라고 부르는 짧은 모발이 엄청 많아서 벽도 슈슈슉 잘 타고 다녀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턱을 밀면요. 우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손가락 하나로 만져보기. 도전. 우와. 저도 성공했어요. 이 친구. 우와. 이게 뭐예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점프도 뛰어요. 우와. 핸들링 할 때는 언제 점프를 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앞에 이렇게 테이블 같이 뭔가 뛰었을 때 다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만져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귀뚜라미 친구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어라. 오, 물었다. 크레스티드 게코 친구는 나무에서 붙어서 생활하는 것처럼 위로 긴 사육장을 먼저 준비해 둘 거고요. 첫 번째, 바닥재를 깐다. 코르크보드를 알맞게 잘라준다. 마지막, 습도가 맞을 수 있게 분무기를 이용해서 사육장에 분무질까지 해주도록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장 만들기도 성공! 이번 팩코드는 크레스티드 게코. 넌 내 거야.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발맞춘 어린이 프로그램이 등장한 건데요. 이게 매주 도감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형식이라서 한 편만 빠뜨려도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작이 됐던 첫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키즈 펫도감 보면서 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릴 때 포켓몬스터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방송이었고요. 또 이제 펫 마스터가 등장을 하셔서 이분이 이제 어떤 동물의 서식 환경이라든지 식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펫 몬스터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의 시선에서 봐도 좀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또 이 펫 마스터께서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반려동물 키울 때 기본적인 정보도 숙지하지 않고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좀 충고를 해주셨는데 전 이게 이제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좀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이 방송이 이제 그 반려동물 키울 때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기본적인 어떤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개나 아니면 고양이 같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키우는 동물들 위주로 처음에 좀 다뤘어야 좀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지 않았을까. 저는 이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이라는 거를 이 방송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워낙 낯설다 보니까는 또 흥미를 갖지 못했을 어린이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희귀 동물을 소개하는 거는 이미 이제 TV 생물도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키즈 펫도감에서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그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앞서 이동수 의원님이
처음에는 좀 개나 고양이 같은 친숙한 반려동물을 다뤄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점이 오히려 이색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회부터 좀 다양한 반려동물을 우리가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정체성 또 지향성을 도마뱀이라고 하는 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제작진의 의도가 엿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도마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덕분에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으니까요. 또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반려동물의 사육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통해서 이 생식 환경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라는 점도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유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이 용어의 순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령 핸들링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길들이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는 여기에 대한 좀 더 보충 설명이라든가 좀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이런 반려동물을 키울 때 결국 중요한 건 아이의 뜻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협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 말미에 덧붙여져야 이 회차의 완성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회에서는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습성과 뭐 사육 시 주의점 그런 것들을 마치 포켓몬 게임 얘기하셨는데 저도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는 것처럼 연출한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핸들링에 성공했을 때는 핸들링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떴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육성 시뮬레이션의 문법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또 후반부에는 퀴즈 형식으로 앞서 나왔던 정보들을 한 번 더 복귀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연출들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완성되어 있지 않고 좀 신기한 장난감을 대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을 텐데 매회 새로운 그것도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소개하는 것이 과연 좀 긍정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날은 이 도마뱀이었지만 이 다음에는 뭐 고슴도치도 나오고 이게 반려동물 전문점에 가서 돈을 내고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기르기 힘든 그런 개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마치 이 동물들을 장난감 쇼핑하듯이 생명을 그렇게 구매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릴 수 있는데 생명을 다해하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식이 더해진다라면 조금 더 완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린이들 프로그램인데 11시 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이 기관에 다녀와서 4시 정도 보통은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키즈펫 도감이 어린이 집사들을 위한 유익하고 슬기로운 지침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